네, 안녕하십니까. 빛골 광주에 근거를 두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박정호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매달 광주 아카데미란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참석을 하고는 있으나 문제는 그 부득이한 경우가 너무 잦아서 자주 참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계를 위한 일 때문에 지방 출장이 잦아 광주를 떠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해를 구하고는 있지만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멤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문학에 전력 투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점점 더 여유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중학생일 때 겪었던 1980년 광주의 5.5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데, 그 큰 사건이 제 인생에 변화를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무렵부터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화두를 부담고 정진하는 수도승처럼 본질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마 그것이 제가 문학에 받아들인 이유가 아닐까 하는데, 일정 부분 문학이 제가 궁금한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으리라고 봤습니다. 86년도 시조문학 범호의 초유 추천을 거치고 완료 추천을 받은 것이 88년 가을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꼭 문단에 나가겠다는 생각이 없었던지라 아마도 그 계기가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삶의 방향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죠. 워낙 말주변도 없고 관계도 서투른 데다가 아는 것도 많지 않아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해서 큰 자리는 사양하는 쪽인데, 어쩌다 광주 전남 시조시인협회 회장직을 맡게 된 이후부터 일정 부분 문단에 관계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가 시조단에 발돋움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유동인과 율격동인을 결성하면서 비교적 작품 활동을 꾸준하게 유지하게 됐는데, 제가 워낙 과작인지라 1년에 10여 편 정도 작품 발표를 하거든요. 해마다 꾸준히 잊지 않고 챙겨주신 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제가 지워지지 않고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시조를 쓰는 사람에겐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빚을 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왠지 안타깝고 왠지 답답하고 또 왠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을 보면 시조라는 장르 자체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조단에 남아있게 된 과정을 토로하는 걸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단 30년 만에 묵은 작품들을 묶어서 첫 시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재촉한 탓도 있고 또 기금을 받은 계기가 되어 어찌어찌 첫 시집이 나왔는데, 이런저런 계기가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시집을 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데뷔할 때는 시조 잡지가 드문 시절이라 원고 청탁도 거의 없었고 발표 지면도 한정된 상황이라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광주에서 이지엽 시인이 열린 시조라는 잡지를 창간하게 되면서 잡지를 잠깐 돕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박현덕 시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인들을 중심으로 전국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견 수렴과 사전 모임을 거쳐 영유라는 동인이 결성되게 되었습니다. 시조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보자는 옹골찬 표기로 시작했었는데, 그때가 벌써 28년 전입니다. 저에게서 영유는 시조단에 남아있게 된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갈팡질팡하던 저를 붙잡아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 끈을 놓을 수 없게끔 많은 의지와 힘이 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유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조용히 사라지는 구름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국시저시인협회 본상을 받게 되면서 수상소감에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영유를 만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이 쓴 멋진 작품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값지고 소중하지 않다면 어디에 다른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율격이라는 동행 결성 이유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여건을 개선하고 시조 인구를 늘려보자는 취지로 의욕 있게 출발하였는데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정도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지역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시조 인구의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중앙문단의 뿌리는 지역에 있는 것이지만큼 지역에 살지 않으면 중앙의 존재 이유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런저런 모임의 사람들과 관계하며 자극받음으로써 지금까지 시조를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초로 기억합니다마는 선배가 시내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하길래 그냥 그러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송소년 선생님께서 지도하고 계시는 전남학생 시조협회라는 그 당시 전국 유일의 고교생 시조 동아리였는데 순간적으로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배우던 시조를 단순하게 시의 한 갈래로 인식하고 한 뭉텅이로 놓고 보았었는데, 갑자기 시조라는 우리나라의 고유시가 떡하니 자리하고 두드러져 나타나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왕 가입했으니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고 맨날 며칠을 걸쳐서 나름 명작을 써들고 딱 갔는데, 작품 품평회 중에 1년 6매가 이것도 시조냐 하며 신랄하게 비판을 해대는 통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의지도 꺾여서 한 달여 이상 나가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도 전화도 귀한 시대라 우편으로 소통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주로 엽서로 모임 일정을 통보하거나 하였습니다. 그 여선배가 끈질기게 회유하고 설득하는 그런 엽서를 보내면서 다시 슬그머니 나가긴 했는데, 그때부터 시조는 저한테 그냥 쓰는 것이 아닌 특별한 그 무엇으로 각인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문단에 데뷔한 이후로 송소년 선생님의 작품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작품을 읽으면서 감각이나 열정 같은 것을 많이 깨우치기도 했었고, 그 중에서도 송소년 선생님 강강수월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강강수월래 송소년 어쩔 거나 망어릴래 부푸른 안가슴을 어여삐 달맞이꽃 아니면 소설이라도 먹고 봐 강강수월래 청자을이 있을러리. 얼마나 오랜 날을 묵정밭에 묵혔던 곳, 화창한 꽃밭이건 허젓한 구렁이건 물오른 속엔 말이야 다름없는 석류알. 솔밭엔 솔바람 소리 하늘이사 별이 청청. 큰 기침도 읍스렸다 먹이 붉은 선소리야. 남도의 큰애기들이 속갯말 푸는 잔치로. 돌아라 휘돌아라 메아리도 흥청댄다. 옷고름 치맛자락 갑사댕기 흩날려라. 한가히 강강수월래 서산마루 다리 기우네.
제 작품을 쓰면서 중점을 두는 그 소재라 그럴까, 주제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생과사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할애를 하면서 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욕심만큼 충분히 표현이 됐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 또 주변의 평가를 좀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혼자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길이 맞나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조를 40년 정도 쓰고 있는데 아직도 시조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조가 분명 나에게 맞고 또 시조를 통해서 해야 될 그런 이야기도 많고 그러는데도 정작 제 인생사를 결부시켜서 작품을 쓴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어느 정도 이제 시조의 내용면에 있어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거, 그러면서도 너무 좀 외설스럽지 않고 조금만 파격적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욕심만큼은 잘 구현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그 취약점이 내용들이 무거워지고 식상해질까봐 그런 것들 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부대끼면서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허 흉한지고 애고 단풍. 어느 역 결구인가 소지 올리듯 붉어진 뜻은 무엇 있거든 내장산에 흉지어 감춰진 무엇, 천지에 고하지 않아도 절로 드러나는 세월에 숲힌 것을 내쳐 디디어 왔는 것을 드난 살이었던 거라 마상이 타고 왔던 거라 절미하고 끌며 가서 등걸잠 자듯 잊혀지는 아무도 모르는 무게였던 거라. 그러니 달궈져 던져진 돌이라 한들 어떻겠느냐, 불부터 날뛰는 얼음산이라 한들 어떻겠느냐. 그만하게 무겁고 그만하게 가볍게 사등놈 밝혀들고 기웃덩거리는 잠놈의 어깨춤 사이를 따라 능선을 타 넘어간다. 애고 차도 간다. 그꼴 그 모양인 종생에 돌인겼지라도 놓아둔 마음 곁에 놓아둔 손 하나 이윽고 그립더니라. 몹쓸놈 헛된 몸짓으로 움찔움찔 흔들리더니라. 여보아라 여봐라. 나꽃이 허 흉한지고 인양 그대로 흉한지고. 현대 시조의 부흥기를 알 수 있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많은 신인들이 배출되고 작품의 질적 양적 확대나 눈높이도 덩달아 높아져서 발표 지면을 통해 만나는 작품들이 예전의 상황과 많이 달라졌던 것을 실감하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옥토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어딘가 허전함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비단 저만의 기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으로 옥토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그 씨앗이 자라 피어낸 꽃들이 보기는 참 좋거든요. 근데 그 꽃을 보고 돌아서면은 금세 시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저는 그 요인이 사고의 깊이에 있다고 보는데, 넓은 시야와
차별화된 생각, 그리고 새로운 표현 기법들이 시도되고 양산돼야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상상력의 확산이야말로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비교적 젊은 시인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가 시도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요는 그 율격을 지키며 좀 더 탄력적이고 폭발적인 리듬감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압축의 묘미와 이미지 전달력 같은 이점을 10분 활용하여 시조만이 갖는 법과 맛을 충분히 살려낸다면 우리 시조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읽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조의 걸음걸이에 음악적인 요소가 있고 또 능치고 까치는 그런 장치들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조가 시조도어야 하는 그런 특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조를 왜 쓰느냐, 이런 물음을 저는 저한테도 가끔씩 하게 되거든요. 나는 왜 시조를 쓰나? 정역이라는 틀 속에 갇혀 왜 자유로움을 꿈꾸고 있는가? 그 틀을 벗어나 버리면은 편할 텐데 굳이 왜 그 틀 속에 갇혀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인가? 소가 바늘길을 통과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어쩌면 이것은 무모한 노릇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 해보죠. 여기까지가 저한테 진행되고 있는 물음들이라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시조를 쓰는 사람한테는 시조라는 핏줄이 또 하나 있지 않나? 왜 시조를 쓰느냐 하고 물으면은 내 몸속에 시조라는 핏줄이 돌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교적 최근작인데, 어린 시절 춘궁기를 겪으면서 이제 살았던 그런 분위기를 쓴 작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좀 생활이 어려웠지만 정감도 있고 순수하게 해맑았던 사람들 속에서 한때를 보냈다는 것이 지금도 소중한 감정으로 남아있거든요. 문득 그때를 떠올리며 쓴 작품입니다. 꽃이 핀다. 박정호. 앵돌아져 빗기 앉은 새침대기 고 가시네. 옴서감서 캔눈질로 슬쩍 슬쩍. 그러다 눈 마주치면 부끄러워서 어쩔까. 분내음 같은 것이 그립고 애틋한 것이 미어지게 차오르는, 아 그래서 못살겠는. 늘 뛰는 가슴팍에다 불 지르고 딴청이라. 이래도 되나 몰라 언감생심 품은 뒤로 상사의 병을 얻어 이래쯤 앓고 나서 꽃지게 지고 가다가 왈칵 쏟은 개울가에. 어쩌다가 시간과 여건이 돼서 펜션 같은 곳을 잡아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주변을 들여다 보면은 주로 안개가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풍경들 속에서 조용히 놓여 있는 이제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죠. 그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을 버리러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즐기는 것인데, 다시 이제 길을 나서기 전에 그런 아득함 같은 것이라 할까요? 그쯤에서 작품 구상들도 하고 여러 가지 밀렸던 일들을 조금 놓아버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지요. 걸어와서 걸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에서 모르지만 알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도 가야 하는 고독해서 의미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정에
위안의 순간이라고 할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길가에 들꽃처럼 잠시 이 세상에서 향기로우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조는 저라는 개인에게 있어서 그 정도 의미와 무게 정도면 제법 후회스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시조 인구가 는 것은 사실이죠. 시조 전문지도 많이 생기고 모 신문사에서 꾸준하게 지면을 내어서 관심을 촉발시킨 그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시조 시인들이 주변을 둘러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 덕분에 그 영역이 넓어지고 또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는 그 신인들을 어떻게 생산자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주고 기성 시인들과 섞여서 대등하게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관심과 여건 조성을 해 주어야 더욱 탄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문학은 어디까지나 좋은 작품으로 승부하는 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일반 독자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호 개방을 해서 작품 발표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화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언제부턴가 자꾸 시조단에 세계화 하는데, 좋은 작품이 차고 넘치면은 자연스럽게 세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번역되어서 나가는 그런 시조 작품들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 작품들이 과연 외국 사람들이 읽었을 때 시조만의 독창성과 특수성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조 작품 질적인 부분에서 좀 승부를 봐야지, 이것을 조금 욕심을 더 내서 자꾸 먼저 보이려고 하는 그런 주의는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은 벼슬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인은 또 아무나가 아닙니다. 문학이라는 행위는 자신의 근본을 확립하고 주변과 어우러지게 하는 매개체로서 공감과 이해과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 갈수록 사회적 분위기가 무섭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가끔씩 책 한 권이라도 사서 읽으면서 자신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하고 어눌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